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C 광주방송은 22대 총선 등 정치 현안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광주의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공공사회조사센터 조민성 소장 그리고 천성권 광주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에 앞서 이영길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내년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새 인물이 대결할 경우 새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56.8%로 나타났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뽑겠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고 없음 모름 응답이 29.3%였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이른바 현직 물갈이론이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이 5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12.8%, 정의당 4.2%, 기타 무소속 8.5%, 없음 모름 16.2%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강세를 보였지만 기타 무소속과 없음 모름을 더한 이른바 무당층이 24.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자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73.1%에 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도 다시 국민의힘을 뽑겠다는 응답이 75.2%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 가운데 다시 정의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4.3%에 그쳤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이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을 응답한 비율이 63.5%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12.0%, 정의당이 5.5%, 기타 정당 5.7%를 나타냈고 없음 모름은 13.3%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C 광주방송이 리서치 뷰에 의뢰해 광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13.9%, 14%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오랫동안 조사를 해봤는데 현역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게 13.9%밖에 안 나온 거는 근래 보기 드문 이제 현상이고 이 새로운 인물 뽑겠다 이제 57% 정도 되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 18.9% 정도만 현역 의원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매우 짜증이 나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2020년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그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던 2016년 이후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대거 민주당을 지난번 총선에서 지지했을 때 그때 조사한 것도 저희가 이제 그때 4,000명 광주 시민 4,000명 조사를 했는데 현역 의원들을 지지할 생각이 29.3%. 그다음에 다른 인물을 지지하겠다. 그 당시 이제 민주당으로 바뀔 때인데 48.7%. 그때와 비교해서도 지금 나온 수치는 그러니까 매우 짜증이 나 있는 상태다. 뭐 화가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총선에서는 이게 이제 국내당에서 갈아탈 수 있는 당이 있었으니까 그런다 치는데 지금의 이렇게 바꾸겠다는 게 많다는 건 민주당에서 민주당 아닌 다른 걸 지금 대안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자료 화면에서 이제 보셨지만 이 광주 지역도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30% 이상, 30에서 많을 때는 한 35% 정도가 무당층으로 지금 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다수의 이제 국민들이 있고, 그러니까 광주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건 아니지만 마음은 매우 안 든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천성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게 지금 13.9 대 56.8.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유권자들께서 현역 물갈이를 거의 60% 가깝게 원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기존에 이제 현역 국회의원분들의 어떤 정치 활동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이 어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데서 기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인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거는 앞에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려 역대급 물갈이를 했거든요, 광주 그렇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4 년이 지난 다음 선거에서 또 이렇게 현역 물갈이론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1 차적으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클 것 같긴 합니다마는 음.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 정가에서 보면 사실 초선 의원들이 활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산 배정이라든가 뭐 어 국회의 속성상 뭐 다선 의원 중심의 뭐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가 아무래도 인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보여주는 거라든가 존재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처럼 또 다음 이 내년 선거에서 역대급 또 물갈이가 된다 그랬을 때 또 자칫 잘못하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악순환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20대 때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8 그죠. 석을 전부 다 그렇죠. 차지했거든요. 예. 21대 뭐 7 석 아니 일곱 민주당이 다 8 예. 석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한 명이 바뀌었으니까 예예. 그런 것만 생각해 보면 거의 다 초선이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현재 7 명이 초선이에요. 예. 근데 지금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렇게 낮은 수치가 거의 없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바꾸면 과연 언제 여기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가서 좀 힘을 좀 쓸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될까 싶기도 하긴 우려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 역대 인제 선거에서 이 현역 교체 비율들을 이렇게 봤을 때 광주는 이제 독특한 이 국민의당 돌풍 다시 또 민주당의 뭐 재돌풍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국 교체율보다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좀 경향이 있긴 한데 지금 현역 교체 지수만 가지고 보면 1년 뒤에 벌어질 총선에서 광주 지역 현역 의원들 전체가 물갈이 될 개연성을 좀 갖고 있을 정도로 이 통계 수치는 매우 좀 위험한 경고를 좀 보이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또 교체했을 경우 말씀하신 뭐 경륜 있는 관록 있는 그런 그 힘 있는 의원들을 지역에서 또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제 지역에 이 도움이 안 될 거다 인제 뭐 그런 의견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는 이 유권자에게 책임을 돌릴 문제는 아니고 정치권이 그리고 인제 초선 의원으로 이 등원을 한 의원들이 그에 맞게 좀 활동을 좀 보여야지만 이런 이 현역 교체론 높은 현역 교체론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는 현역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고 도전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뭐 인제 그런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그 지금 지역구 8개 지역구의 출마자들 어떤 사람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지 이렇게 쭉 모아 봤더니 8개 지역구에 한 5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지역구구나. 지금 광주가. 위험한 누구에게도 위험한 상황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니까 그 신인 후보들이 계속 나오는 거겠죠? 총선 후보들이 벌써부터? 도전자들이 많다는 것은 이 이 '극복할 수 있다.'라는 또 자신감의 반영일 수도 있고요. 대체로 요즘 나오는 조사들이 인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 경고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도전자들이 숫자가 좀 많지 않을까.' 인제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라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도 나가봐야지라고 네. 힘내시는 도전자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뭐 자천타천으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저도 아는데 그런 분들한테 뭐 일단은 기회가 넓게 열리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물갈이하고 관련해서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야당으로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다가오는 총선하고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어떤 개혁이 필요할 것이고 그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천 개혁을 얘기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대대적인 이제 물갈이 뭐 이런 게 과거에 각 정당들에서 이제 그런 수단들을 썼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든 수적으로라도 좀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조금은 안정적인 오히려 호남 지역의 물갈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체적인 비중은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기존의 현역 정치 국회의원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지역 정가에서는 조금 우려도 하시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대로라면 우리가 뭔가 혁신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네. 어차피 우리 몫이니까 여기는 다른 저기가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갈아치우자라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희는 이번 조사를 좀 보면서 광주 지역 포함해서 민주당 전체 이제 경선, 예? 이제 공천 경쟁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로 우리나라가 지금 양당 합쳐서 이제 뭐 당원들이 870만 뭐 이제 1000만 육박하는 이런 정도 규모로 당원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데 이 정당 정치 오래 한 100년 이상 한 영국이나 독일 이 주요 정당들 40만 50만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모든 정당 합쳐도 전체 당원이 국민들의 한 2% 정도 한 100만 명 규모 이런데 우리는 무려 한 20% 가까운 근데 이 당원이 당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당원들이 아니고 경선용 당원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자들도 사실은 이 새로 물갈이가 돼서 혁신한다기보다는 당원 이 경쟁에서 경선 경쟁에서 당원을 많이 확보한 뭐 종이 당원이죠. 확보해서 경선에서 이기면 된다. 그러면 또 끝. 뭐 이런 것의 좀 반복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선거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좀 개혁 논의들이 좀 되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한 감은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런 정당 정치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인데 그런 자성의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자성의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이번 여론조사가 딱 1년 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가 되고요. 아직도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불확실한 게 사실입니다만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역민들께서 상당히 높은 비중의 현역 물갈이론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의견 표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한 1년밖에 남진 않긴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분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경고, 현역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중앙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도 던지는 어떤 그런 하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이야기가 물론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신들 좀 더 열심히 해라라는 채찍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에 대한 채찍도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선거에 지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 광주 전남에서 사실 선거는 선출직을 뽑는 게 아니라 네. 지명직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민주당이
공천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라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이번 여론조사에서 좀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바람직한 당선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했을 때 예. 8명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 모두가 진보 성향, 그러니까 예. 지금의 우리 같으면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8.4%, 40%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시민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실제로 민주당을 뽑지만 민주당 아닌 저기들도 충분히 나와서 뭔가를 좀 지역의 균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이런 그 시민들의 의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선거제 관련된 지금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지만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제 간다고 했을 때 광주 지역에서 중도 보수 후보가 당선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들이 이 워낙 이 당파 싸움을 보면서 이제 지쳐 있고 이제 민주당을 놓고 봤을 때 소위 얘기하는 당대표 이재명 대표 리스크라는 것들에 갇혀서 민주당이 특별히 눈에 띄는 이런 활동들을 좀 못하고 있는 것들의 반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진보 일색, 민주당 일색이 아닌 좀 다양한 정치 세력의 국회의원들이 좀 진출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주관적인 뭐 기대 이런 거를 조금 보여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왜 시민들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소장님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 조사 결과에 보면 우리 진행자께서 그 8명 모두 진보가 의외로 이제 38% 정도밖에 안 나왔다. 자, 그 뒤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와 중도 보수가 50대 50, 50% 정도였을 때가 한 20.8%가 나오고요. 중도 보수가 오히려 6, 7명 그리고 진보가 한두 명 되는 게 한 7.3%입니다. 이걸 합치면 28%, 30%에 가깝다는 얘기. 바로 여기에 지역민들의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어떤 민심의 변화도 볼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지금 전통적인 텃밭으로 알고 있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여기에 이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를 보여준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는 사실은 중도 보수가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진짜 광주 하나, 전남 하나 이래서 올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정말 우리 국회의원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이런 가능성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정현 전 의원도 춘천에서 저기를 했었고 광주에서 나왔을 때도 40%가 넘었던 득표율이 40%가 그렇죠.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저기가 있다고 하면 내년 총선에서 중도 보수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현재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대선 때 이 전략 전술 운영을 보면 뭐 서진 정책을 하면서 호남에서 10% 이상 지지율을 만들겠다. 거기는 이제 대선 전략에 따라서 했고 그 원하는 목표를 이뤄냈고 그런 흐름이 만약 이어졌다면 지방선거를 거쳤고 이제 민주당의 이제 리스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광주 지역 발전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테니 한석만 좀 달라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 정책 행보나 뭐 이런 이제 부설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중도 또는 뭐 보수 정당을 그렇게 전략적으로 선택하기에는 아직 그 집권 여당이 이제 그럴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제 보수는 안 된다고 치면 네. 저희 쪽엔 진보 여기 또 뭐 진보당도 있고 네. 정의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만약에 올인을 광주에 한 곳을 올인을 한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될 가능성보다는 방금 얘기하신 그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선하고 또 총선은 또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대선에서는 한 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투표율에서부터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뭐 70~80% 나왔던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총선은 각 뭐 광주 전남만 하더라도 18개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역 유권자들의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충분히 그 어 지금 이제 보수 후보가 된다고 하는 거는 저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소선거구제에서는 거의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뭐 순천의 과거의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라고 봐야 되겠고요. 굳이 이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선거구제, 네. 예,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렇게 높게 보진 않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될 분들이 지금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들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신들에게 조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득권 뭐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좀 어렵긴 하겠지만 만약에 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라도 개편이 된다 그러면은 뭐 쉽진 않겠지만은 불가능하다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전원위원회 해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의 국회의원이 한다는데 다들 평가 자체는 중대선거구제를 안 할 수 있는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도 계속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보니까 이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사실은 대선이 4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뭐 대안부재론 얘기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긴 한데 이제 총선 앞두고 이 총선 이 뭐 지휘까지는 좀 지금 특별히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질 않으니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그 조사 중에서 약간 눈여겨볼 게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 초선. 다른 이 인지도 높은 의원들을 뭐 근소하지만 제치고 5% 이상 이 지지를 좀 받은 걸 좀 눈여겨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뭐 제가 일일이 거론하긴 그렇지만 성급하게 이 여당 여권 정부 비판한다고 하다가 번번이 깨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이탄희 의원 경우엔 매우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는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그리고 광주 시민들한테 한번 눈여겨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관심을 좀 보인 것 아닌가 싶어서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하여튼 모습을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 이 대안부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4년이나 남은 기간에서 전 큰 의미가 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조만간 다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법 리스크 중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관련된 건은 사실 민주당으로서 매우 하여튼 중요한 그런 건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거 때 받았던 이 국고에서 받은 정당 보조금, 지원금 그렇죠. 430억 원 이상을 반납해야 된 그런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법 관련된 판결들 1심 이런 것들을 좀 기점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나 하여튼 그 대안부재론에 대한 이런 의문들 뭐 이런 것들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변곡점은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분간은 이 추세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시간이 많지는 네. 않습니다만은 이재명 당대표의 그 지지도 46%가 넘는 지지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차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정체가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 경쟁하는 정당 간에 또 그 잠재적인 어떤 대권 후보들 사이에 그런 거라고 하는 거는 상대의 어떤 실책이라든가 실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반사 이익을 많이 얻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한 집권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오면서 국정 지지율이 정체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한 거고요. 또 하나는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였고 또 거침없이 지금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여 공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여론조사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지역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맞는 말인 거죠? 뭐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네. 가능하면은 좀 어떤 저희 지지층의 틀에 갇히지 않고 제 소신대로 좀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감청 파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어제 한미 정상회담 협의하러 워싱턴 DC로 갔는데 이제 덜레스 공항에 특파원들이 나왔는데 도청 관련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진 정황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 좀 모호합니다. 이게 악의가 없다. 이게 악의가 없어서 도청을 안 했다는 건지 도청을 하긴 했는데 뭐 악의를 가지고 도청을 한 건 아니라는 건지 약간 애매모호한데 위원장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요? 왜 아니, 물어봤냐면 그게 아니라 김태호 차장이 네.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럴 때는 늘 정답이 정해져 있는 멘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네. 뭐 거기에 따라 조치하겠다라는 정도만 해도 됩니다. 자, 보시죠. 지금 이게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오고 파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감청을 했느냐의 논란부터 네. 이게 위조냐. 네.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니 이렇게 100%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미국이 우리의 최대 우방이기 때문에 네. 악의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가? 아니 그리고 애초에 네. 선한 의도의 도감청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악한 의도가 아니다.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코멘트라고 봅니다. 일단 말씀하신 도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놓고 보면은 우리 용산 대통령실은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거짓이다 이렇게 했고 백악관은 반면에 기밀 정보 유출을 심각하게 보고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악관 말은 뒤집어 보면은 유출된 기밀 정보가 있다는 거고 그 기밀 정보를 취합하는데 시긴트 그러니까 뭐 시그널 인텔리전스 뭐 도감청을 했다는 거고 이게 보면은 미국은 사실상 도감청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도감청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봐도 네. 어느 정도는 도감청이 있었고 그 내용이 뭐 예를 들면 일부 네. 뭐 컴프로마이즈 됐다든지 뭐 일부 이렇게 누락이 되거나 이렇게 됐다라든지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백악관 표현을 보면은 에디티드 뭐 그렇죠. 그래서 뭐 리덱티드 네, 뭐 이런 그리고 식의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눈에 띄는 게 닥털드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뭐 전문가가 좀 손을 본 것 네, 같다 그런 네. 정도지 완전히 뭐 위조 허위 이렇게는 또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대통령실도 네. 마찬가지로 좀 조심스러운 표현들을 써야 된다. 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내놓는 어떤 메시지를 네.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가게 되면은 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0% 허위고 위조다라는 쪽으로 너무 초기에 단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서 하나의 반증만 나와도 네.
이 굉장히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또 한미 네. 정상회담 앞둔 상황에서 이 도감청 문제가 지나친 이슈가 되면 안 된다라는 대통령실의 그 걱정은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조기에 수습하려다가 네. 더 악수를 둬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좀 무리하게 이거를 없던 일처럼 만들려는 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악영향을 낳을 우려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 정부나 용산 대통령실이 그렇게 무리를 해야 될 이유나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미국도 뭐 지금 사실상 도청 자체는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사실상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미국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어떤 협상 카드로 써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외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런 거 없었다, 뭐 문제 제기하면 할 필요 네.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글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협상 레버리지 내지는 협상 카드를 네. 우리 스스로 무력화할 필요가 있는지는 저는 뭐 의문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드러난 현상이나 사실만 가지고도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태호 차장은 또 그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거냐 이렇게 특파원들이 물어보니까는 할 게 없다. 이거 다 위조된 건데 뭐 전달할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이거는 뭐 아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저는 바라건대는 네. 대외적인 메시지는 그렇게 내놓더라도 예를 들면 물밑에서 어떤 조율이 이루어진다거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오느냐에 대해서 물밑에서 그런 거 하고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은 우리 국민들도 그때 그러면 물밑으로는 뭐 나름대로 조율도 하고 거기를 협상 칩으로 사용해서 아니 뭔가 외교적으로 성과를 냈구나라고 하면은 지나갈 수 있는 문제고 아니 도감청까지 해놓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나 제대로 요구를 못 해가지고 네. 뭐 얻은 게 없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더 큰 실망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궁금함, 의문이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는 더 그렇고 이게 도청 자체나 도청으로 해서 얻어진 정보 이게 아니라 기밀 유출, 위조 이쪽에 자꾸 프레임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달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만 쳐다봐라 하면서 손가락만 계속 흔들어대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뭐 일부 그런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일 외교에 있어가지고도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의 어떤 실체나 파장을 가능하면 축소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더라도 네. 어찌됐든 명확하게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물론 미국과의 공조관계가 거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이런 어떤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이라고 하는 이슈가 터졌을 때는 강경하게 대응하거든요.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할 부분이 있다면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감청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는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변을 해야 하는 사실이 수치스럽다. 수치스럽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정치적 동기가 있는 수사라고 보냐라는 질문에는 뭐 더 답을 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수치스러운 것보다도 네. 저런 답변을 해야 되는 당대표를 둔 민주당 지지자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아니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뭐 민주당이 네. 충분히 지지를 흡수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전남이나 광주 같은 데서도 보면 아니 민주당이 어떻게 도덕적인 우위를 상실할 수가 있냐. 어떻게 사법 리스크가 더 많은 정당으로 전락할 수가 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또 한 가지는 네. 외부에서 보면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국내 정치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바라볼 때는 네. 색안경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싫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쳐다보기 싫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아,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네. 그 자체로 보는 것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압이다라는
어떤 그 프레임에서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프레임을 어느 정도 우리가 걷어내고 본다면은 외신 기자들이 볼 때도 그런 겁니다. 아니 한두 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변에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 그거 관련한 질문도 나왔는데 당신을 위험 인물로 봐야 되는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직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네.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의 어떤 뭐 야당 대표에 대해서 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본인이 공인한 최측근이 둘 다 구속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본인도 수많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은 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들의 평가나 판단이 오히려 더 간명하고 정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탄압 프레임을 걷어내고 뭐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은 크리미널이다,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다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탄압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는 뭐 법원의 네. 판단이 있겠지만. 네. 그럼 질문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수치스러워할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실체가 전혀 없었다면은 저는 그 본인의 최측근들도 감옥 갈 일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어제 부산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뭐 도감청 의혹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변호사시잖아요. 이게 한국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글쎄요, 뭐 이론적으로는 뭐 국내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라면 한국 검찰이 관할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조국 전 장관이 이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 너무 후한무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까지도 본인의 어떤 범죄 행위나 여러 가지 내로남불 위선적인 행태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참 이런 거 보면은 네. 예, 남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결국 본인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나 한없이 간대한 게 아닌가. 근데 딸 조민 씨도 한 10여 분간 같이 무대에 나왔는데 조국 장관이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의사면허 취소하면은 그에 대한 소송도 또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게 의전원 입학 취소 일심 패소 이게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나 이런 그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데서 이미 사법부의 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뒤집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1, 2심을 사실심 재판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뭐를 더 내기가 어렵다는 네, 말씀. 저는 뭐 이미 어느 정도 다 증거라든지 이런 거 명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조국 교수 뭐 곧 있으면 서울대 교수도 그만둘 것 같다 그러고 뭐 딸 조민 씨는 뭐 입학 취소되고 뭐 의사 면허 어쨌든 10여 년 고생을 했는데 박탈되고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는 맞잖아요. 이거 자체는 이렇게까지 이거를 조국 가족이 감당을 해야 될 일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로서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를 봤을 때 참 아쉬운 게 그런 거였습니다. 성실하게 재판을 받는 것과 정치적인 명분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정치적인 명분을 선택했어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처음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형태로 재판을 가지고 갔다면 저는 실형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집행유예 정도로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조국 장관과 관련한 여러 어떤 혐의나 가족에 대한 네. 뭐 후속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도 이거 좀 과도하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는 민주당에 계시는 네. 분들과 얘기를 해봐도 지금 조국 장관 저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조민 씨 나와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갖고 계신 민주당 정치인들도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근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왜 이렇게 허위 스펙 만들고 많은 일을 해놓고 장관직을 수락했냐는 것부터 돌아가지만 뭐 거기까지 갈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도 정말로 반성하는 면은 없잖아요.
반성 안 하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명분을 지키면서 정경심 교수 같은 분도 많은 영치금 같은 거 받으시고 그냥 본인들을 좋아하는 소수 지지층의 환호를 받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아니 그거 받으려고 포기한 대가치고는 너무 크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적 명분이라는 것도 후에 다시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럼 지금 그런 여기서 조국 장관 가족이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조국 장관은 죄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수없이 감쌌던 그 조국 수호대인 사람들도 허탈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더라도 우리는 조국 수호대를 안고 가겠다. 그러면 이 조국 수호대가 내 책도 사줄 거고 우리 어떤 후원도 해줄 거고 조민 씨도 뭔가 아이돌처럼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의지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아니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겸허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조국 수호대가 다 없어지게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온전한 반성을 해가지고 어떤 평가를 반전시키기보다는 뭐 반전도 쉽진 않겠지만 그냥 본인들의 강성 팬덤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 팬덤을 기반으로 뭔가 경제적인 부분, 앞으로의 활동의 부분들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긴 했는데 지금 광주방송에서 여론조사한 거 따끈따끈한 결과를 제가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게 KBC 광주방송 광주광역시 2024 총선 특집 여론조사인데 만 18세 이상 했고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여기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게 2024 총선 투표 새로운 인물과 기존 국회의원이 나올 경우 누구를 투표하겠냐 물어봤을 때 현직 국회의원이 13.9%, 새로운 인물이 56.8%로 새로운 사람 찍겠다는 게 뭐 거의 압도적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전남 광주에서 활동하는 네. 국회의원들 대부분 다 민주당이죠. 뭐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사실 존재감이 거의 없고 네.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미래 비전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중앙정계에 있어가지고의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 보이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뭐 여론조사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2024 총선 바람직한 당선 분포 이것도 조사를 했는데 이념 성향으로 보면은 8명 모두 진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을 뽑아야 된다는 게 38.4%밖에 안 되고 진보랑 중도 보수가 뭐 이렇게 섞여야 된다는 게 50%가 지금 넘거든요. 네. 위원장님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뭐 맞는 말씀인데 네. 이제 다만 결국 저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일관된 노력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뭐 5.18 관련한 네. 얘기나 아니면은 뭐 그 정광훈 목사 옆에서 뭐 전라도는 뭐 어차피 10%밖에 안 돼 이런 헛소리 할 때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광주 전남에 계시는 분들도 네. 건전한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과반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민주당도 좀 회초리도 때리고 좀 열심히 하도록 해야지 우리 지역이 발전한다. 네.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회초리를 들어서 민주당을 때리려고 해도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가 국민의힘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막말하고 막 헛소리하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국민의힘 지지율을 깎아먹는 것도 화가 나지만은 우리 전남과 광주에 계시는 분들의 선택권을 점점 앗아간다. 그래서 전 이런 거 좀 우리 당에서 네. 호남은 그거 어차피 노력해도 안 돼라고 하는 인간들한테 좀 네.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조금만 진정성 있게 하면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조금을 못 해가지고 지금 수십 년째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제가 그대로 드릴게 그 최고위원회에 전달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은. 그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다 떠나서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 대표 포함 천하 용인 네 분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들 오히려 저는 여유 있게 넘기고 싶은 것이 지금 공천을 가지고 천하용인을 협박하는 분들이 오히려 저는 가장 먼저 잘려 나갈 거라고 봅니다. 누군가요? 그런 분들이? 뭐 많이 계시죠. 이런저런 네. 분들 계시는데 근데 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지지율로 총선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쇄신의 바람이 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권력에 좀 가깝다고 내지는 내가 권력 좀 잡고 있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협박했던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저는 날아갈 거다. 그 개혁의 바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공천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건 내년 총선에 지금 뭐 용산이나 국민의힘 분위기 보면 어차피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선거 아니냐. 그러면은 천하영이나 이준석 내부는 뭐 대통령 얼굴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서 물어본 건데 대통령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전략 그거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본은 당연히 이제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는 당연히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거라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은 그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당내에서 조금 뭐 다양한 목소리 나오고 뭐 예전에 뭐 금태섭 의원 같이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소심파도 있고 공천 못 레드팀도 받았잖아요.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잘못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스스로 자정하려고 하는 혁신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라고 하면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나오는 공간을 열어 놓을 거냐 이게 저는 2024년 국민의힘 총선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지역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